혹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원이 하자 보수비 10억 원을 인정해줬는데 정작 통장에 들어온 돈은 6억 원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4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채권 양도 비율입니다. 채권 양도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제 권리를 왜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야 하나요? 막연히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채권 양도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아파트 전체가, 그리고 결국 참여하지 않은 세대 본인까지 손해를 함께 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넘어가면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로 받는 돈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채권 양도 비율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 양도가 왜 필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 업무의 하나로 사업 주체에게 하자를 고쳐달라고 청구할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른바 하자담보 추구권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2006년 8월 24일 선고, 2004 다 208917 판결,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9 다 9539 판결이 이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송의 원고가 되려면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이 권리를 넘겨받는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방식이 적법하다는 점도 대법원 2009년 2월 2일 선고, 2008 다 84229 판결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채권 양도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자 적격 흥결로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양도 비율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세대수 비율이 아닙니다. 법원 실무에서 산정하는 채권 양도 비율은 채권을 양도한 세대들의 전유 면적 합계를 아파트 전체, 전유 면적 합계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큰 평형 세대가 참여하지 않으면 세대수로 봤을 때보다 실제 채권 양도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확인된 채권 양도 비율 사례를 보면 94.018%, 81.61%, 80.52%, 43.12% 등으로 단지마다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공용 부분은 전체 공용 부분 하자 보수 비용의 채권 양도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한 판결에서는 5억 7,672만 5,281원에 94.027%를 곱해 5억 4,274만 4,627원으로 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전유 부분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전체 전유 부분 하자 보수 비용에서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의 전유 부분 하자 보수비를 빼는 방식입니다. 한 사례에서는 4억 5,439만 759원에서 7,062만 1,771원에 3억 8,376만 8,98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즉,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는 자기즉, 내부 하자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에서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계산 방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갑 57874 판결 등 다수의 하자 소송 실무례에서 확인됩니다. 이 구조에서 채권 양도 비율이 낮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나 외벽, 지하주차장, 옥상 방수 같은 공용 부분 배상액이 비율만큼 통째로 줄어듭니다. 둘째,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는 자기 집 내부 하자에 대한 배상을 이번 소송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받지 못한 공용 부분 하자 보수비는 결국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해서 입주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소송 도중 뒤늦게 채권 양도를 받더라도 그 사이 담보 책임 기간, 즉 제척 기간이 지난 항목은 영구히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몇 가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임대 세대의 경우 세입자가 채권 양도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자담보 추구권은 구분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 소송이 이미 시작된 뒤에 뒤늦게 채권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난 항목까지 되살릴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소송 제기 전에 채권 양도를 완료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럼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내문을 게시판이나 통합정보마당에 먼저 공지한 뒤 문자와 전자서명 링크를 발송해 즉시 서명 가능한 세대부터 처리하십시오. 둘째, 미응답 세대는 개별 전화로 거부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이유별로 다른 논리로 접근하십시오. 셋째, 임대 세대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서명인지 확인하고 세입자 서명은 무효라는 점을 안내하십시오. 넷째, 현재 동의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해 목표치를 함께 공유하십시오. 다섯째,
담보 책임 기간, 즉 제척 기간이 임박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소송 제기 전에 채권 양도를 완료하십시오. 여섯째, 소송 비용 구조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지해 신뢰를 확보하십시오. 정리하면 채권 양도 비율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소송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공용 부분은 비율만큼 깎이고 전유 부분은 미참여 세대분이 통째로 빠지며 그 부족분은 결국 관리비나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채권 양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와 나 자신이 손해를 나눠지는 것에 더 가깝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